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이파즈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 잘 보내셨겠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푹푹 찌는 짜증난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폭락세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은 우리가 반등할 때 요만큼 했을 때 미국 시장은 요만큼 빠지고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3% 빠지는데 우리는 지난날에 1% 빠지고 오늘 추가로 3%가 하락하면서 미국보다도 낙폭을 더 키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일면에는 뭐 미국 시장의 악재 이런 것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이유로 뽑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금투세도 하나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투세의 영향으로 어제도 미리 빠졌고 오늘도 추가로 무언가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얘기를 위주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전반판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 빨간불이 많습니다. 빨간불이라는 게 상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시가의 투심이 안 좋으니까 다들 그냥 냅다 던지는 거예요. 일단 던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도 땡겨지는 흐름이 있으니까 양봉을 만드는 시가보다는 강세를 만드는 종목들이 더 있었다. 2차전지 바이오 쪽에 꽤나 많이 포진이 돼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HBM 관련주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하락폭은 엄청나게 컸지만 그리고 액심 냉각 관련주 이런 냉각 관련주도 시가에는 많이 눌렸는데 뭐 하락폭은 크지만 반등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원정 관련주가 힘을 한번 써봤고 로봇 관련주도 힘을 조금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침에 투시 마카로 다들 냈다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도 업중에는 낙폭에 따른 수급은 먼저 저가 유입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막 포스코 퓨처엠도 양전도 한번 해봤고 에코프로 머티도 양봉전환 해봤거든요. 뭐 LG엔솔이나 삼성 SDA 전부 다 한번 땡겨보는 2차전지 쪽에서도 이런 흐름 보였다. 그리고 HLB 그룹주도 상당히 힘을 써봤고 셀트리온도 원래 버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 가면서 조금 무너진 경향이 있었고 최근에 얘기 드리던 플랫폼 바이오의 약세.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잡아드렸던 뭐 시노펙스, 퓨처캠 아니면은 삼천당 제약, 보르노이 이런 미친 바이오들이 설쳤다가 그 다음에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럼 플랫폼이 조금 쉬면서 이제 미친 바이오들이 빠지다가 여기서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틈에 이제 폭락이 같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번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을 만들 때는 어떤 바이오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쨌든 알테오젠이 5%나 빠졌다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낙폭을 만든 거라 가지고 시총 2위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를 또 끌어당기는 그런 작용도 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특히 에코프로 BM 플러스까지 전환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2%대 하락했고 SK 하이닉스가 8%대, 삼성전자 3%대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그냥 증시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쭉쭉쭉 잡아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서학개미 10명 중 4명 손실. 지금 엔비디아가 신고가 만들고 빠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4명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금투세니 뭐니 국내 증시는 안 돼. 국장 버리고 미장 가자. 미장의 대세는 누구지? 엔비디아야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매수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요 정도 빠졌는데 4명이 손실 났다는 거. 그래도 엔비디아는 단기간에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관점으로는 엔비디아 아직도 저도 더 갈 길은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간다기보다는 이 이격도에 대한 수렴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려보고요.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요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리스크. 수주 받는 업체들한테 그냥 가격은 비싸게 받고 원재료는 엄청 싸게 갖고 오고 그러니까는 이익률이 막 60% 넘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미 법무부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EU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3 8단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 이거 나온다고 해서 뭐 오늘 시장 터닝을 만들고 그럴 재료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테슬라가 6인승 모델 Y를 생산한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천재인 게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를 맞춰서 모델 Y의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겠다. 주니퍼라고 하죠. 그래서 주니퍼의 라인업 확장을 하는 거예요. 신모델 디자인도 바꾸고 그리고 6인승을 만들면서 대가족 단위 중국의 니즈를 맞춰가는
판매를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계 있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캐즘을 극복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비아디가 중국 블레이드 배터리를 이용하는 LFP 배터리죠. 요거 이용하는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신제품 출시합니다. 얼마 전에 벤츠 E클래스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한 거 불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만 그런 인식조차도 경쟁력으로 이겨가겠다라고 하면서 신모델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사실은 뭐 비아디나 CATL 정도 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 파라시스가 원체 알아주지 않는 배터리인데 이런 거를 벤츠에서 채택을 한 것 자체가 큰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빠르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엎치고 덮치고 매치기까지 진짜 미증시 빠지고 우린 또 맞고 금트세 시행 우려감에 계속 맞는다. 진짜 돌아버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이랑 나스닥의 괴리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나스닥이 올해 24년도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런데 국내 코스닥은요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코스닥과 나스닥까지 괴리율이 30%의 간극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시장이 2차 전지를 필두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을 때는 나스닥보다도 코스닥의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때 나스닥이 10% 빠질 때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23%. 그리고 기껏 반등을 해가지고 24년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나스닥은 15% 상승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5%, 30%의 괴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리율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코스닥이 철저하게 외국인의 외면도 받고 있지만 메이저 수급, 우리 기관들, 국민연금한테도 버림받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자체도 금투센이 뭐냐면서 야 이건 안 돼. 국내 증시는 답이 없어라고 하면서 해외 증시를 잡고 가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행했는데 ISA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투자를 허용을 하고 국내 주식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먹이고 없던 세금을 먹이고 해외에서는 있던 2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이제 없애버리고 3천만 원까지 비과세 IS 계좌 쓰면은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라는 거냐 국내 주식 버리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9월 1, 2주차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인내심.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번 주 일요일에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라이브 때 뭐냐면 9월을 가지고 우선 바이오를 두고서는 1, 2 그리고 3, 4주차로 나눠서 판단을 하자. 바이오의 1, 2주차와 3, 4주차는 투자 포인트, 투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투자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는 9월 1주차 당장 이번 주에 빠질 자리라고 했습니다. 설마 1주차에 안 빠지더라도 2주차에는 밀릴 것이다. 지금 외국인이 상단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잘 가면 박스권 횡보,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거고요. 여차하면 내려가는 거는 뭐 부추기진 않겠지만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걸 말리지는 않겠다. 우리는 수익 극대화시키겠다.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빠진다고 하는 포지션 그대로 나온 거고 8월에 발작과 같은 폭락세는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나름대로 코스피가 3%대 빠졌고 코스닥도 3%대 빠졌어요. 이걸 누군가는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지막 찍어 누르기, 적당한 누르기. 오늘 하루 내일부터는 일어나라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질질질 흐르는 흐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얘기 드린 게 오늘 하루 정도는 충격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왜냐면 빠지고 반등하고 그동안 폭락은 없었거든요. 겁을 먹는 단계에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겁을 주는 하락이 하나는 필요했습니다. 그 겁을 주는 하락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살짝 횡보하다가 뭐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눌릴 수도 있고요. 반등하더라도 큰 반등이 안 나온 상태로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그래서 뭐 반등도 의미가 없고 횡보도 의미 없고 그냥 중요한 건 보다 더 질질질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고용지표에 주목해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명분이에요. 이미 이건 노출되어 있던 재료이기 때문에 8월 달에 겪었었거든요. 정리해드린 내용 자체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하루 정도 충격받고 질질질 흐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지표가 위태위태하니까 뭐죠? 연준이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합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죠. 그럼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에 맞춰서 0.25bp 이 정도 준비를 해주면 뭐죠? 시장은 또 반색하고서 올라가요.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했어요? 당장 9월 17일에 FOMC 시작됩니다. 그건 다다음 주예요 벌써. 예전에 8월 초에는 7월 말에 FOMC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니네가
지금 경기 침체 오는 거 방어를 안 해줬다. 그래서 너무 멀다 FOMC가. 이거 한 달 반 남았는데 어떡하냐. 긴급 FOMC 소집해야 되나? 근데 긴급 FOMC 소집하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또 불안감 가질 거거든요. 그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또 뭐냐면 NK 트레이드라는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에 대한 재료가 8월에는 처음으로 노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런 리스크 이런 것도 그렇고요. NK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8월에는 처음 겪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FOMC가 9월 중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복합적인 거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자체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만들 만큼 하락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미 8월에 같은 이유로 하락세를 만들기도 했고요. 금리 인하가 바로 다다음 주에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수목금 3일 남았는데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해도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0.25bp가 절대적인데, 야 연준이 0.5bp 빅컷 해준대. 그리고 다음 FOMC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0.25도 0.5bp도 할 거야. 이런 게 나오면 반등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료예요. 이거 가지고 시장 안 무너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꾸 얘기 드리는 거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경기 지표가 이렇게 있고 실제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물입니다. 여기가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죠? 소프트 랜딩, 연착륙인데 여기서 아주 요렇게 가는 걸 원해요. 여차하면은 살짝 경기 침체, 경기 위축에 발을 담글 수 있을랑 말랑한 정도.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목표치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0.5bp를 하던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요, 유동성이라는 게 많아집니다.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요.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체크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큰 사이클을 우리가 2020년 금리 인하를 겪고 2022년 테이퍼링을 통해서 경기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말고 미국 증시 기준입니다. 물가가 너무 세니까 눈물의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경기를 쪼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지금 계속 좋았어요. 근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돈이 안 돌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압박이 되고 위축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23년 말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24년 이제 부양이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뭐 20년만큼 엄청나게 팬데믹 때처럼 빠른 속도로 하진 않겠지만 경기에 유동성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돈의 완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갑자기 잘 잡히고 있던 인플레, 고금리로 이제 오히려 너무 빠지는 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갑자기 인플레가 튀는지,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나옵니다. 늦으면은 몇 년 뒤, 약 2년 정도.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약 2년 정도. 이때 눈물의 인플레 상승이 생길 수 있어요. 금리가 지금은 0%에서 5.5% 기준금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아주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 3.5%, 3% 여기까지 중립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가 튀는 모습이 나와버린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나 1년 반 정도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준은 눈물의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피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까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인플레라는 단어가 파월 연준 의장 입에 나온다. 파월 연준 의장 임기는 26년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발작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는 뭐죠? 이미 겪었던 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까워질수록 당연시 여기게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여러분이 8월의 기억 때문에 지금 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전광판 보여드렸듯이 시가가 저점이고 다 냈다 던지니까 그 다음에 땡기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계속 누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 들었던 내용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번 하락은 이번 주 중에 큰 시세 구간에 도달하겠으나 다음 주에는 답보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25일을 기준으로 조금 더 느리거나 빠르게 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25일에 대한 부분도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퀀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24일에 민주당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네요. 금투세를 주제로. 참 재밌죠. 이 금투세 때 아마도 유예의 방향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때의 기회를 놓치면 토론 다시 잡으려면 10월 말인데
그동안 증시 폭락합니다. 어제 법안 발의하고 나서도 욕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못 이긴 척하고 추가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25일날 보자고 했는데 24일날 이런 토론이 있네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일단 금리 인하가 끝난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가 빠진다면 다음 주는 뭐 큰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횡보를 좀 할 거예요. 지난 8월처럼 폭락하고 V 반등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빠지고 반등해도 내려올 겁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갈 거예요. 왜? 내마녀가 뛰는 9월 12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9월 10일에 내마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시세를 꼭꼭 묶어둘 거고요. 금요일은 연휴를 앞두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올 겁니다. 별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또 연휴가 끝나고 나서야 우리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애초에 얘기 드렸어요. 마지막 인내심. 9월달은 마지막 인내심이다. 얼마 남지 않은 하락 눌림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금투세에 대한 변수도 있다. 그리고 금투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어제 라이브에서 했지만 간략하게 하면은, 일단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거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에 그리고 배당세에 왜 건보료가 더 올라갈까? 우리가 소득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게 건보료인데, 직장인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사업자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건보료가 올라가요. 이거 자체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금투소득에서 제외시킨다. 이거는 정책을 다시 바로 잡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 신고를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결국에는 원천 신고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환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참 아직도 문제로 돼 있는 거고, 그리고 IS 연납입금, 해외 주식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진짜 큰 문제고, 손실이익공제 5년? 아니, 선진국은 무제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0년 늘린다고 이게 통할까요? 10년이면 모두 회복하나요? 10년 동안 회복 못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평생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면은 예전에 KTC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거 소시적에 직장을 여기로 다니셨대요. 근데 이거를 몇십 년을 들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사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AI 붐이 일어나서 올라가지고 여기서 다이아 뜨면서 팔으셨는데, 그럼 이거는 소득으로 2월 공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참 답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재밌는 것도 있는데, 이소영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한 20분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연장해야 된다.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한 쪽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99%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1%에 들지 않는 평범한 소액 투자자들은 다 같이 손해보게 된다.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면 세금 부과자가 1%면은 왜 99%가 찬성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진짜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뼈 때리는 거는, 과거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LG화학의 물적 분할, 우리 증시를 해치는 요인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합병,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증시가 개선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짜 맞는 말만 하셔가지고 전 요즘에 굉장히 그냥 감명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이 나스닥 대비해서 괴리율이 30%입니다. 우리가 30% 올라가야지 나스닥이랑 키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그지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금투세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돈 번 사람이 없는데, 올해 연간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코스닥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얘기하는 건 3천선 위에 완전히 안착부터 시키고 4,000포인트 향해 가는 정도 될 때 그때 해야지 뭐 개선이 돼가지고 세금도 국민들이 감수하고 금투세 좀 내겠다, 돈 벌었으니까 이런 걸 감수하는 거지. 지금 안 그래도 시장도 좋지 않고,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증시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진짜 뼈 때리는 말이 손익통산 2월 공제가 그렇게 큰 이점인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일에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소영 의원이 이제 환경 문제로 유엔총회 기후주간 행사에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로 딱 집어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네요,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음모론적인 것도 있는 거겠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완 후 시행 대 추가 유예. 현 안대로 시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제 나왔던 보완 후 시행 요 안이랑
그리고 추가 유예를 하자. 지금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 좀 경계감 두고서 토론을 펼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슈 몰이를 하는 게, 지금 당장에 유예를 해주면은 민주당이 잘했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압박을 잘했네,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 공을 세우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기를 하고 우리 민주당이 해준 거야 라는 어떤 그 정치적 요소가 가미가 돼가지고 아마 판짜기를 하는 것 같다. 뭐 이것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빨리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빠지고 유예가 나오는 거는 어차피 다 박살나고 나서 유예 나오는 거라 의미가 없다. 근데 선제적으로 해줄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공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적정한 선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애가 타고 있다는 거. 오늘 오전에 있었던 VIP 방송에 편집을 잠깐 해가지고 폭락장 매매 기록 시장을 읽어드립니다. 시장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합니다. 여기서 반등 조금 나온다고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물렸으면 이것도 1% 넘게 물리는 거예요. 코스닥은 뭐 장난 아니죠. 2%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3.1%, 3.7%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거는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쿠션을 많이 해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비엘, 보로노이, 엔캠, 뭐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방어를 나름 잘해줘가지고 개별주들은 큰 피해는 없었던 분위기였다. 진짜로 뭐 3.7%, 3% 빠진 정도의 어떤 무서움, 공포 이런 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냥 제약업종이나 뭐 2차전지나 그냥 종합지수만큼 빠진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는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이닉스가 8%대 빠졌으니까 이런 흐름도 있었고, 시장 보면서 오늘은 뭐 사는 날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승 종목이 120개, 52개, 상한가 종목까지 하더라도 180개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할까요? 2,500개 종목 중에 180개가 하락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팔아제끼고 있고 개인만 사주고 있죠. 개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1조 6천억이라는 자금을 코스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누적 추이를 보면서 외국인이 더 싸게 살 자신이 있으니까 현물을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직전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여기 부분이죠. 꼭대기에서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보다 지금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22년 6월 23일입니다. 이때 이후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계속 매매했거든요. 시장이 빠질 때도 이렇게까지 매도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잠깐 요만큼씩 팔았는데 이번에는 빠지는 폭이 상당히 높더라. 이거 자체가 주도주의 교체가 있는 거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에서 이제는 2차전지나 헬스케어 이쪽으로 뭔가 포커스를 실어 보려는 게 아닐까. 어쨌든 외국인이 현물을 던지고 있고 내가 매도를 한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패대기를 친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매도세가 거칠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 원하는 가격대 올 때까지, 내가 매집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시세가 떨어지는 구간은 오로지 개인이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V 반등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들었지만 V 반등 나오면서도 이거 이렇게 갈 확률보다는 여기서 질질질질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40포인트 여기 넘기 힘들다고 했고요. 저는 2640포인트 여기서부터 현금 만들기 시작해서 2700포인트까지 현금을 열심히 만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물론 요거 빠질 때는 지금 구간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는 개별 종목 대응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쨌든 어제 종가가 760포인트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 760포인트를 다시 도달할 때를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오늘 빠진 것보다 760회에 다시 어제의 종가를 도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계좌는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현금을 막 보유한다, 겁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막 현금 만들어서 대응하고 이런 거 쉽지 않은 장이 맞거든요. 그리고 펀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2004년, 2011년, 2019년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폭락 기간이 17일, 18일로 비슷했고 횡보 기간 지금 이 구간을 아마 여길 1이라고 쳤을 때 여길 0.6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열흘이 가면 여기서 6.21에 파동이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된 게 33일이에요 33일이면은 대충 뭐 6개로 나눠 본다고 하면은 한 19에서 20거래일 정도 나옵니다. 19거래일에 대해서 20거래일 정도를 반영했더니 오늘 자리와 그리고 이 당시에 퀀트 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죠?
한번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반등하고 질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잡기가 조금 필요하다. 지금 뭐 더 빠진다기보다 이렇게 질질 빠지다가 기어이 저점 한번 또 깨보고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미친 상승이 이게 쭉쭉 나와요. 이 시점이 아마도 9월 25일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라이브 때 많이 얘기 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여기서부터 상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횡보하거나 빠지는 그림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580포인트에서 2540포인트 요 밴딩을 우리가 공략해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딱 2580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한 구간에 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뭐 폭락한다 이런 거 말고 반등하더라도 뭐 질질질 빠지면서 여기 정도는 한번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세게 빠지면 2490인데 저는 2490까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냥 뭐 2540 정도. 앞으로 빠져봤자 뭐 한 1.78%? 질질질질 빠지면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정도까지 낙폭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 내일 반등하고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조금 빠지고 이렇게 마감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이 원래는 733을 좀 지켜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 여러분 심리가 특히 개인 투자들 좋지 않을 텐데 뭐 이것도 이겨낸다고 하면은 진짜로 초급등세.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돌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도달해 있다라고 했는데 기어이 시장을 따라 눌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돌리기 시작하면은 코스닥은 진짜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기대감 가지고 보시라.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보라 시그널, 파랑 시그널 이거 나올 때 제가 경고를 드린 것 같아요. 파랑 바탕에 이 파란 시그널 또 보라 시그널이 다시 나왔네요. 노랑 보라 시그널 나왔을 때도 죽었고요. 노랑 시그널 나오면서 반등을 했는데 갑자기 보라 시그널이 나와요. 어라 이거 반등이 이제 끝날 자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급락세를 만들고 있죠. 미국도 뭐 빠진다고 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오늘 당장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혹은 미국이 이렇게 그래서 아래부터 올라오는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증시는 미국이 수렴하면 좀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 때랑 비교해도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때도 초급락이 나왔었어요. 초급락 나왔는데 반등하다가 찌그덕 거리다가 한번 툭 빠지고 그리고 반등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이 컨트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막 V 반등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다. 특히 제가 뭐가 빠졌냐라고 여기서 뭔가 올라가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 맞춘 분들도 있던데 아까 물어보니까 바로 정책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요 일단 공매도 금지를 한 해 만에 얘기 나오고요. 국민연금이 증시를 부양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뭐라고 립 서비스라도 해주거든요. 뭐 통화 스웨프를 하니 뭐니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블랙 먼데이가 나오기 전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이거 시장 그릇 따라서 일시적 하락 나온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답답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그걸 응징하는 하락세가 월요일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입 꾹 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이미 했으니까 뭐 연기금이 개입을 하겠다. 이걸 뭐 동렬하겠다. 뭐 뭔가 립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정책적인 요소조차도 한계가 없었어요. 그냥 금투세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미쳐버릴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제가 얘기한 건 V 반등은 힘들 것이다. 특히나 외국인이 잡아주질 않아요. 하락이 나오면은 외국인이 이거를 저가 매수세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재차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포지션들 같은 거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뭐 재밌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겠죠. 시장은 뭐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시장 자체를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선 여러분 고용 지표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잠깐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뭐 계속 폭락이 나와가지고 서킷 걸리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망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준이 FOMC를 다다음 주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부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 끝나고 2거래일밖에 안 열리거든요. 이때는 무언가 널뛰기장이 열릴 수 있어요. 시장을 막 흔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주 24일에 민주당의 추가 토론이 있는데, 제가 마침 잡아놓은 퀀트상이 25일 이 구간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도 우리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면서 여러분이 잘 버티시고, 지금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당장 이번 주 무언가 매수 대응, 혹은 멀쩡한 놈 팔아서 이상한 놈 사지 않는 거, 무언가 자꾸 손가락 만지는 거, 이거는 이번 주에 조금 유의하자. 굳이 뭔가 한다면 금요일날 해야 되는데 금요일도 살짝 불안하잖아요. 리스키하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금요일 종가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좀 안전하게 보면서 하겠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에 혹시 흔들기가 나올 수 있으니 금요일까지도 미국 시장 흔들 겁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반등이 급하게 올지 아니면 뭐 내려올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월요일날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월요일날 오전까지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무언가 행동을 조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장이 뭐 당장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횡보라도 할 거거든요. 더 빠지고 무너진다? 이거는 크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뭐죠? 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위협이 생기겠죠. 그리고 반대 매매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굳이 공격적으로 이번 주에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시장 흐름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시장 4분기 10월, 11월, 12월 엄청나게 좋은 시대, 저는 기대하고 싶어요. 비관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게요. 안녕.